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6명 늘었고 사망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1명도 없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잠적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카드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하려면 이번 달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명남 기자가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진 일정도 공개한 겁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은 다음 달 13일부터 합니다. 현금은 아니고 카드나 상품권이 유력합니다. 다만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엔 대전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일정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처리 마지노선이라며 날짜까지 적시한 건 국회, 특히 통합당을 겨냥한 압박으로도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돼야 긴급이란 성격에 맞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불발돼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도 청와대는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처음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급 규모는 당초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 말대로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전해들은 통합당은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본 뒤에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지급액도 4조 6천억 원 더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3조 6천억 원 더 늘리고 지방비를 1조 원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11조 2천억 원, 지방정부가 3조 1천억 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통합당 김 위원장은 몇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액된 지방비 1조 원에 대해 지자체가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제대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변수는 지방비입니다. 어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준다면 전액 국비로 지급해달라는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점을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김종인 전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과 관련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과 지방비란 재원 조달 방식과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은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 5월 지급을 위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정부는 전체의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100만 원을 받아서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3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할 때부터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일단 지원금을 받은 뒤에 정부가 마련한 계좌에 다시 기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부할 금액을 선택해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용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셈이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령 예산을 그러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법을 제정하면 가능하죠. 특별히. 정부는 이렇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겐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 15%를 제공하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2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려 근로자 생활안정이나 긴급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다음은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라임 사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라임의 돈줄이라고 불렸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라임의 펀드를 운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5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숨어 지냈는데 먼저 어젯밤 검거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택시에 탄 승객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독촉합니다. 순찰차가 출동했는데도 버티는 이 승객. 20분 승강이 끝에 형사들에게 끌려 나온 뒤에도 바닥에 주저앉아 동행을 거부합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영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저항했지만 곧 제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주택에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검거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바로 저곳에서 약 2주 동안 함께 머무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 강원도 리조트까지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 5개월, 4개월 만에 붙잡힌 겁니다. 도피 중 대포폰 수십 개를 사용하고 장소를 옮길 땐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붙잡힌 주택에선 도피 자금으로 쓰던 현금 수억 원도 발견됐습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뇌물 주셨습니까?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는데 김 전 회장도 횡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자, 얼마 전 구속된 청와대 전 행정관에 이어 어제 이 두 사람이 더 체포되면서 SBS가 처음 폭로했던 라임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된 3명이 이제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SBS의 로비 의혹 녹음 파일 보도 뒤 이른바 라임 3인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보실까요? 먼저 이종필 라임 자산운용 전 부사장입니다. 라임을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펀드 자금을 돌려막고 거액의 횡령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달아났던 인물입니다. 자, 다음 사람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문제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정관계 로비 능력을 가진 회장님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라인 관련 펀드가 김 전 회장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과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밀접한 관계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어제 체포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라인과 관련해 핵심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고 뇌물을 받은 혐의,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서 김 전 행정관은 동양 친구인 김봉현 전 회장과 지난해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어울린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3인방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로비 대상을 밝히는 겁니다. 구속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선에서 마무리될지 다른 정관계 인사들로 확대될지는 3인방의 진술 등 후속 조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관련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임직원 등의 횡령과 배임 의혹,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도 차례로 규명될 걸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6명이었고 사망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전체 환자 숫자가 1,700명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이른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김영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서 외부 활동을 할 땐 사람 사이 2m, 최소 1m 거리 유지가 기본입니다. 해외에 다녀온 지 2주가 안 됐다면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볼까요? 먼저 일할 때 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하거나 연차를 쓰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비대면 방식이 권장됩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명심해야 할 내용이죠. 일상은 어떨까요? 대중교통에선 떨어져 앉는 게 권장되는데 특히 코레일이나 항공사 등은 창가 자리 우선으로 승객들이 뛰어앉게 좌석을 배정해야 합니다. 장은 가급적 혼자 보고 시식이나 화장품 테스트는 자제해야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선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합니다. 스포츠 관람 시엔 구호나 신체 접촉 응원,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입장권은 온라인 사전 예매가 권장됩니다. PC방이나 노래방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지침 초안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의 질병의 고약한 특성입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 앱에 움직임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격리 위반자에겐 오는 27일부터 동의를 받아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를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게 3장으로 늘어납니다.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구매하는 방식도 지금보다는 편해집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1인당 3장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되는 건 오는 27일부터입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시범 운영을 해보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인 3장의 수량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오부제 시행 후 공적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마스크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어 수량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공적 구매처도 재고가 남은 곳이 꾸준히 늘고 있고 주간 마스크 구매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1,5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리구매 방식도 지금보다 편리해집니다.
그동안은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와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둘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2명 몫의 마스크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린이날 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그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강조한 건 아베 정부가 요청하기 전에는 일본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저희 취재 결과 일본의 지자체와 민간이 최근 우리 정부의 마스크와 진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잇따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일로 지금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126명이 집단 감염된 오사카의 한 재활병원에 벌어진 일인데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를 집에서 불러내 철야 근무를 시킨 겁니다. 陽性の方は陽性を、陰性の方は陰性を見るから、陽性の方を緊急出てる時点でありえないですし。 불량 마스크 논란에 이어 이른바 의료 붕괴 우려로 아베 정부 대응에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지자체와 민간에서는 한국 정부에 잇따라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지난 8일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센다이 총영사관은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근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은 100여 장을 지난 19일 전달했습니다. 또 후쿠오카의 지역 유력 인사가 지난 11일 주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 구입 지원과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총영사관 측은 가능한 선에서 진단키트 제작업체 명단과 승차검사 설명 자료를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은 환자 숫자가 이제 87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실제 감염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심각한 뉴욕시는 5명 가운데 1명이 걸렸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최근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9%가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전체 주민으로 환산하면 27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선 무려 21.2%가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5명 중 1명꼴입니다. It is significantly more widespread than most people had imagined, and I think it confirms the point that it spread faster. 항체가 생겼다는 건 이미 감염됐다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 보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달 1일 이미 뉴욕 시민 10,000명 이상이 감염된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노스이스턴대는 당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23명에 불과했지만 실제 감염자는 27,900명에 달했다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감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ose places we'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infections by early March. That means that we have transmissions events and we had people infected much earlier in February. 숨은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2020년 시작과 함께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모습까지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진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순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만납니다.
예전처럼 손을 맞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눈인사로 대신합니다. 일주일에 한 30-40명 이상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악수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목례하거나 그렇게. 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딱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떠세요? 선뜻? 예,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이후 세상 다시 악수하게 될까요? 손을 많이 잡는 직업인 정치인. 그 가운데 21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악수, 이거를 계속 그냥 하실지. 이낙연 당선자. 예전보다는 소극적으로 바뀔 듯하다. 홍준표 당선자. 다시 악수한다. 악수하고 손 소독하면 된다. 윤영찬 당선자는 결국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조혜진 당선자는 주먹 인사를 경험한 만큼 다양해질 거다. 응답자 186명 가운데 다시 악수한다가 절반을 넘었지만 바뀔 것이다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악수가 갖는 의미는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매우 심원한 영향을.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바이러스가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경험과 그에 따른 공포는 익숙한 것 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재의 비상국면의 자리와 옛날에 있던 자리 사이에 제3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함께 공존, 공생하는 길은 뭘까를 이제 진지하게 찾는 노력을 이제야말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SBS 최재영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은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도 고발돼 있는데 SBS가 이만희 씨 비자금 의혹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땅 한 평 없다고 말해온 이 씨가 본인 명의로 숨겨둔 땅도 찾아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총회 성전을 짓는다면서 과천 지파에 67억, 대전 지파에 50억 원 등 전국 지파에 헌금 액수를 할당합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수천억 원을 이른바 내 자리 마련 건축 헌금이란 명목으로 거둬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릿세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지파별로 뭐 40억, 10억, 뭐 10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실제 그 대규모 성전을 지었냐는 거죠. 안 지었죠. 확인 결과 신천지가 문서에서 건축 예정 부지라고 한 땅엔 지금껏 단 한 번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교인들로부터 거둔 거액의 건축 헌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신천지에서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한 공익 제보자는 그 돈이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할 때 2천억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현금을. 보면 이제 차명 계좌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제 자기 측근들 이제 뭘 해서 글로 차명 계좌를 쪼개는 거죠. 돈 세탁이 되니까. 그리고 건물을 많이 주로 이제 땅 같은 거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해요. 그가 직접 관리한 차명 계좌의 잔액은 900억 원. 총회 전체론 2천억 원이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됐고 그 돈은 주로 각 지파에서 가져온 현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에서 직접 현금 가방을 운반했다는 탈퇴자의 증언과도 맥이 닿습니다. 탈퇴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기적으로 현금 가방을 옮겼다는 친구가 있어요. 현금 가방? 네, 현금 가방을. 이거가 그 지파에서 올라오는 돈이다 이랬대요. 또 구체적인 집원까진 모르지만 이만희 씨가 숨겨둔 부동산도 많다면서 과천의 한 지역을 특정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그동안 교인들에게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방 한 칸 놓고 땅 한 평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제보를 검증하기 위해 취재진은 한 달간 과천 일대 땅 수십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과천 미니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수상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공시지가만 17억 원이 넘고 시가는 28억 원에 달하는 이 땅의 소유주는 이만희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이만희 씨 거라고 보면 되죠. 교회에서 그냥 자기 앞으로 처음에 샀으면 세금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난 2014년 이만희 씨는 시가 50억 원이 넘는 과평 평화의 궁전을 당시 2인자였던 김남희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이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몇 달 뒤 이 씨가 신천지 교회에 이 씨 지분으로 나중에 되갚는 대물 변제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떠난 뒤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신천지 비자금 행방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그거 탁탁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알아요. 공익제보자 A씨는 횡령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이 씨가 돈을 뺄 때 차명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교인들과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월 며칠 날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써라. 그런 식으로 해서 빌려준 거로 해서 그 돈을 빼는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 측은 차명 계좌의 존재나 비자금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2년 전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링거를 맞다가 혼자 숨진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깨어났듯 시도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던 걸까요? 네, 여자친구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하고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살 남성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 31살 박모 씨가 신고했는데 방 안엔 마취제와 진통제가 든 링거가 있었습니다. 재판이면 새 거 있잖아요. 새 거 좀 있었고 쓰던 것도 있었고 무슨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신만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인은 중독량의 6배가 넘는 진통제 과다 복용이었는데 박 씨는 자신도 똑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개인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일상생활과 관련해 검색을 하는 등 자살 징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짐작만으로 유 씨의 외도 사실을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치밀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로 위장한 걸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제 동생이 눈을 뜨고 있는 게 거기서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눈도 못 감고 갔나 싶어요, 저희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순찰차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붙잡고 보니 차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마약 관련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깊은 새벽 검정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달리다 차도로 내려가고 그 뒤를 순찰차가 바짝 쫓습니다. 잠시 뒤 조수석에서 내려 달아나는 남성을 경찰관이 따라붙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49살 김모 씨 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탄 승용차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지그재그 달리는 모습을 본 경찰이 음주 차량으로 의심해 검문을 시도하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2km에 걸친 추격전 과정에서 인도를 넘나들고 앞을 막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추격전은 여기 횡단보도에서 끝났습니다. 김 씨는 차량에서 150m가량을 달려왔다 이곳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운전자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마약 판매 혐의로 넉 달 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마약 사건 A급 수배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책으로 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잠적해 수배 중인 사실이 검거 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육군 사격장에서 쏜 실탄이 근처 골프장으로 날아들어 머리를 맞은 캐디가 크게 다쳤습니다. 해군에선 인원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함정이 출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정수리에 무언가를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였죠. 골프공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해보니 2cm 남짓한 금속 물체가 머리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K1과 K2 소총의 5.56mm 실탄 탄두였습니다. 골프장에서 1.7km 떨어진 육군 11공수여단 사격장에서 날아온 겁니다. 경찰과 육군은 장애물에 맞아 탄두가 꺾인 이른바 도비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해당 부대 사격훈련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 사격장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해군에서도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중순 일함대 소속 강원함이 기상 악화로 동해안 군항에 피항했다가 이튿날 출항했는데 전날 육상 업무 처리를 위해 상관에게 보고하고 하선했던 행정 담당 비상사를 놔둔 채 떠난 겁니다. 출항 몇 시간 뒤 부랴부랴 육상기지에 연락했더니 비상사는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비상사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함장 등의 책임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한 군단에서는 군단장 회의 발언을 알아내려고 지휘통제실 회의를 도청한 C대령이 보직 해임됐고, 강원도 모 부대 병사들은 암구호를 SNS 메신저에 올렸다가 징계받는 등 최근 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에 MBC 기자가 입장료를 낸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송금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가운데 MBC 기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달 초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난 2월 A씨가 7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조주빈 측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조주빈은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 잠입 취재를 위해 박사방에 입장을 시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A씨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MBC에 취재 사실을 알리고 취재 내용을 보고하는 등 공유했는지, 입장료는 공금으로 정상 처리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아직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유일한 핵심 인물 이재용 부회장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합병 추진 당시부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과 함께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을 찾아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합병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합병을 앞두고 해외발전소 공사 수주 등 삼성물산 주가에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3배 가까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을 걸로 보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 김종중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최치훈 의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 최고위급 임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영호 대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삼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제기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사퇴 해견 뒤 관사나 이전에 살던 집에 가지 않고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건 변이 파악이 우선인데 사건이 일어난 시장 집무실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주변 CCTV만으론 오 전 시장과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 범행의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은 물론 고소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려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에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 유튜브 방송이 해외 출장 도중 시청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사전 대응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산시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을 신속하게 징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2년 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도 민주당은 이와 비슷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지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오늘로 예고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심판은 위원 소집이 어려워 오는 27일에야 징계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당원 96조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도 문제입니다. 총선 전엔 전혀 몰랐고 어제 알았다는 건데 보름 넘게 몰랐다는 건 당내 보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범죄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TF를 구성해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때도 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은 특위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흘 전 미국 CNN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의료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위중서를 증폭시킨 CNN 방송의 첫 보도에 대해선 오래된 문서를 이용한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이틀 전에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취재 경위를 파악했고 그 결과 잘못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라고 규정한 겁니다. 오래됐다는 문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대북 인적 자산과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김 위원장의 동선과 건강 상태를 공유하면서 원산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김 위원장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최신 정보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던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는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다던 이틀 전 답변과 관련해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지라는 추가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궁금함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인데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뒤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황 캠프 관계자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을 한 건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예비후보 측으로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호소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 있던 황운하 당선인은 경선 캠프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에 불과하다며 이번 수사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고등학생들 올해 첫 전국 학력 평가가 오늘 원격 시험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차에 탄 채로 시험지를 받아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서 집에서 푸는 전에 없던 시험이었습니다. 성적 산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정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순서에 따라 멈춰 창문을 열고 시험지를 전달받습니다. 몇 학년이세요? 1학년 10반입니다. 네. 시험지를 직접 받아가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첫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몇 반? 2번. 카메라 그래? 내가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 알겠니? 반갑다. EBS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험지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실제 연습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문제를 풀었지만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 채점이나 성적 산출이 이뤄지지 않는 깜깜이 시험에 수험생들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다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 다 이 정도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3월 학력평가 점수를 토대로 학교에서 입시 상담을 받기 어려워 대입 전략을 짜기도 힘든 상황. 학원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넌 이 정도 등급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근데 이제 대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 전략이나 그런 거 하나도 못 짜는 거죠. 그냥 혼란스러움 그 자체. 원격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공연장에 직접 가기 힘든 요즘인데요. 각자 집 베란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터. 3.5톤 트럭 위에 설치된 간이 무대에서 가수가 열창을 펼칩니다. 무대 주변에서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각자 멀찌감치 떨어진 자기 집 베란다에 나와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수와 거리가 멀지만 손뼉치고 환호하는 열기는 웬만한 공연장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막 찾아와줘서 베란다 음악회 하니까 그래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만 이런 공연이 3번이나 열렸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옛 추억에도 한번 빠져보시고. 대구에선 트럭 짐칸에 피아노를 싣고 동네를 도는 이색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연주자는 동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거나 개인 지도하는 강사들인데 코로나로 휴업을 하자 재능 기부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피아노도 학원에 놀고 있고 이러니까 뭐 나가서 연주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농담으로 했는 이야기가 그러면 진짜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최소화하며 생기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베란다 음악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8시 뉴스 끝까지 판다팀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 공권력 유착 관계 연속 보도가 제53회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 탐사 저널리즘 부문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늄상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 브랜드 스포츠 뉴스의 문명 특급은 뉴미디어 웹시리즈 부문에서 국내 뉴미디어 콘텐츠 최초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